해상법 제9-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상기업활동법 중에서 해상여객운송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여객운송계약이라는 것은 해상여객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더하여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운송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운송물을 보관하는 물건 운송과 다를 뿐 도급계약, 낙성분류식 계약 등 양자의 법적 성질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제817조 내지 제825조에서 약간의 특별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육상여객운송의 규정과 계품운송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용선계약에 의한 여객운송계약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상법의 규정은 소위 계품운송계약과 마찬가지로 부합계약에 속하는 여객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계약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객운송 목적의 항해용선계약은 물건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과 계약의 구조나 법적 성질이 동일합니다. 물건 운송에 관한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요. 용선자와 여객 사이에서는 먼저 재운송계약인 여객운송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음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성립과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해상여객운송인과 함께 운송계약의 객체이기도 하며 동시에 운임을 지급하는 여객이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용선자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해상여객운송계약이 정기용선계약이나 항해용선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 여행사가 특정 여행 상품에 따라 모집된 여행객을 상대로 일회성의 해상여객운송을 하는 항해용선계약이나 2. 일정 기간 여행사가 모집하는 여행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여행사가 지정하는 해상여객운송을 하는 정기용선계약. 3. 해상여객운송인이 선박의 고장, 여객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선박의 보충 등의 다양한 이유로 현재 부족한 선박을 항해용선계약이나 정기용선계약으로 보충하고 해상여객운송인이 개개의 여객을 대상으로 체결한 해상여객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는 위의 이 3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선자가 제3의 여객을 대상으로 해상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재운송계약의 형태로 선박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용선자가 개개의 여객과의 관계에서는 해상여객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선체용선계약상의 용선자는 타선 의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상여객운송인의 지위에서 해상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와 같이 운송계약 당사자와 여객이 다른 제3자를 위한 해상여객운송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적 성질은 도급계약이고 낙성분류식 계약인데요.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무임 승선 등 예외적으로 무상계약인 경우도 있지만 유상계약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는 실무상으로는 해상여객운송인은 계약의 효력을 확보하고 법률관계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운임을 성급시키고 이에 대하여 선표를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선표 발생 시에 성립하는데 승선 후에 선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승선 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용선계약의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해상여객운송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방법은 계품운송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부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운송인의 면책약관 또는 책임 경감약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해상여객운송인에게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상인이 아니므로 면책약관이나 책임 경감약관을 제한하여 여객을 보호할 필요성이 계품운송계약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에 반하여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통상적인 계약의 체결 절차는 먼저 해상 여객 운송인이 선박의 출입항 시간과 운임표를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객에게 청약을 유인하고 광고나 게시에 따라 여객이 청약하여 해상 여객 운송인이 승낙하면 여객 운송 계약이 성립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다음은 선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표는 운임의 지급을 입증하고 운송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이 선표의 유가증권성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요. 선표 제도는 집단적인 운송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서 인정된 것이지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표의 유가증권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법률관계를 획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할 현대의 운송거래에서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선표의 유가증권성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승선 중에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선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또 회수할 때 이를 인도하여야 하므로 권리 행사에 선표가 필요하므로 기명식 선표와 무기명식 선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선표는 유가증권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명식 선표나 승선 후에 발행되는 선표는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행사에 선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운임의 지급을 입증하는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선 전에 발행되는 선표에 대하여도 무기명식 또는 지시식 선표만 권리의 행사에 선표의 제시와 상환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명식 선표는 유통성이 없으므로 운임 지급과 승선 계약에 대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무기명식 또는 지시식으로 선표가 발행된 경우에도 선표가 개찰된 후에는 해상 여객 운송인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운송 재무를 부담하므로 그 선표는 유가증권성을 상실하고 단순한 증거증권으로 변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의 완성이라는 운송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송의 진행 중에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상법은 특유한 종료 원인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객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발항 전에는 운임의 반액을, 발항 후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와 다른 약정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여객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이므로 여객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요. 발항 전 해제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추가로 해상 여객 운송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나 발항 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운송인이 받는 손해는 선박의 발항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는 점에서 발항 전에는 운임의 반액을, 발항 후에는 운임 전액을 지급하고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임의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 질병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여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발항 전에는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발항 후에는 해상 여객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비례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객의 사망, 질병 외에도 여객 가족의 사망, 질병, 여객의 여권 취소 등과 같이 여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이 불가능할 경우도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여객이 승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상 여객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상 여객 운송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한 운임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 여객이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해상 여객 운송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821조의 승선 지체에 해당하게 될 것이지만 사후에 그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도 동 규정의 적용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원인에 의한 당연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및 선박이 포획된 때,
이 발항 전후를 불문하고 해상 여객 운송 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비례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운송인이 제어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는 운송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운송 실행 의무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객으로 하여금 비율 운임을 지급하게 한 것은 법리상으로만 보면 도급계약의 성질상 불합리한 규정으로서 운송인의 이익에 치우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여객 운송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상 여객 운송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운임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상 여객 운송인은 여객의 운송에 대한 보수로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상 여객 운송인도 상인이므로 당사자 간에 보수에 관한 특약이 없더라도 여객에 대하여 상당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계약이 도급계약이므로 운임의 지급 시기는 운송을 종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관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승선 전에 선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운임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운임표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객의 탁송 수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해상 여객 운송인이 운임 청구권을 갖는가에 대하여는 운송물의 멸실이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134조에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탁송 수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화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하였을 때에는 해상 여객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일 해상 여객 운송인이 이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운송물이 훼손 또는 연착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이 완료된 것이므로 해상 여객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임 청구권도 가지게 됩니다. 탁송 수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화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는 다시 해상 여객 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와 해상 여객 운송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 해상 여객 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민법의 일반 원칙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하여도 해상 여객 운송인은 운임 청구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법 제134조 제1항은 주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134조 제1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해상 여객 운송인은 특약에 의하여 운임 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2. 해상 여객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탁송 수화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상 여객 운송인이 운임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상 여객 운송인은 송화인에 대하여 탁송 수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탁송 수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화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해상 여객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가 추가되어 있는 점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에 관한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발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은 여객이 승선 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발항할 수 있고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편 제2장 제2절의 해상 여객 운송 계약에 관한 규정은 개품 운송 계약에 대비되는 여객 운송 계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운항 일정이 정해진 특정 선박에 개개의 여객을 운송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규율하는 법 규정이므로 정해진 항해 일정을 준수할 의무를 해상 여객 운송인과
여객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기까지 승선하지 않을 때는 즉시 발항을 할 이런 그 발항권이 선장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운임 청구권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 여객 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운임 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과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여객의 수화물이 있으면 이에 대한 특별 상사 유치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법 제807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민법 320조에 의한 민사유치권만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해상 여객 운송인은 탁송 수화물에 관한 운임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통 탁송 수화물에 관한 운임은 없으므로 결국 해상 여객 운송인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상 여객 운송인의 운임 채권 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해상 여객 운송인의 특별 상사 유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 여객 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운임 청구권과 이에 관한 담보권의 행사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사 채권과 같이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해상 여객 운송인의 수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해상 물건 운송인의 채권과 같아서 그 수화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원칙적으로 1년의 채적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객에 대한 운임 청구권과 담보권에 대해서는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이 되고 여객의 수화물에 대해서는 해상 물건 운송인의 채권과 마찬가지로 1년의 채적기간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여객 운송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 여객 운송 계약은 운송 계약이라는 공통성 때문에 개품 운송 계약이나 육상 여객 운송 계약과 같은 점이 많으므로 양자에 관한 규정을 해상 여객 운송인에게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해상 여객 운송인의 의무에 관하여 개품 운송인과 같은 의무를 지은 것으로는 가망능력 주의 의무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객체가 사람이고 또한 선박에 의한 장기간의 운송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여객에 대한 항해 중의 식사 및 거처 제공 의무, 선박 수선 중의 거처 식사 제공 의무, 휴대 수화물 무임 운송 의무, 사망한 여객의 휴대 수화물 처분 의무와 같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상 여객 운송 계약의 성질상 여객을 탑승시키거나 목적지 등에서 상륙하도록 할 의무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탁송 수화물에 대한 의무인데요. 탁송 수화물에 대해서는 개품 운송 계약에서의 그 운송물에 대한 운송인의 주의 의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망 능력 주의 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여객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객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해상 여객 운송인의 여객 자신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육상 여객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 발생의 원인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의 손해는 그 성질상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여객의 사상 이외의 여객의 손해에는 제1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여객의 의류 등에 발생한 손해나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 등에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즉 손해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의 재산적 손해는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치료비, 장례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실이익과 같은 소극적인 손해를 포함합니다. 여객의 일실이익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객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사망 당시 직업이 없었다면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나, 사망 이전에 장차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그에 상응한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예측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차 얻게 될 수익도 일실이익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객에게 있고, 그 후 여객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여객의 상속인에게 승계되게 됩니다. 다만 여객이 즉사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권이 여객의 상속인에게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을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여객인 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상속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운송인의 채무 불이행에 기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는 판례가 있으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서도 위자료 청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와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에 관한 시간적 간격설에 기한 판례로 인하여 변경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여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의 경우보다 더 피해자 측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여객은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된 여객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이 별개로 존재하면서 그 액수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은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여객이 입은 특별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의 예견 유무를 묻지 않고 법원은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법 제393조 제2항의 예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상 여객 운송인은 가망능력주의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위반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제794조 내지 제798조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무효인 점에서 육상 여객 운송인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여객 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 여객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 제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운송인이 선박 운항자인 경우에 총체적 책임 제한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선박 소유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 5천 계산 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 됩니다. 다음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탁송 수화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개품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 물건 운송인의 경우와 같이 고가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탁송 수화물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인 경우에는 송화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 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송화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송화인은 운송인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데, 이 판례에 의하면 제136조의 고가물에 대한 특칙은 거의 무시되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휴대수화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상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같은데요. 따라서 책임은 여객 측에서 운송인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준용 규정으로는 개품 운송인의 책임과 동일하게 개별적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선주 책임 제한이 이중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규정, 개품 운송인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불법행위 책임인도 적용된다는 규정, 개품 운송인의 책임 경감 금지 규정, 제휴운송 계약과 선박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또 개품 운송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1년의 단기 제척 기간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규정 등이 모두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객 자신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은 특별 소멸 사유는 물론이고 단기 소멸 시효에 대한 특칙이 없으므로 일반 상사 시효와 같이 5년의 소멸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개품 운송 계약과는 달리 해상 여객 운송인보다는 운송인보다는 여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수화물에 대해서는 탁송 수화물인지 휴대 수화물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개품 운송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내 재판상의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 단기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상 제9-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